두 번째 시간 진행할까요? 몇 사람만 철썩 불러볼게요. 김혜련, 잘 지냈어요? 모찬혁도 잘 지냈고, 이준호, 신철민, 박민수, 윤지원, 다들 잘 지냈죠? 그래요. 늘 오늘날 형사정책 문제하거나 교정물 폭력 이야기하거나 보호관찰을 이야기하거나 늘 이야기가 중심에 와요. 어떤 이념의 변화들, 그 이념에 따라서 당연히 주된 이념, 주도적인 이념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사회복귀 이념이 쭉 지배적으로 20세기를 끌어왔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비판이 있었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아까 치료라는 개념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무시한 어떤 주체적인 어떤 인간으로 보질 않았다. 그러면서도 효과적이지도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이 제일 큰 거죠, 사실은. 그리고 물론 그 배경에는 공공의 안전, 국민들의 법감정, 중형을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의 보호관찰 이념 또 교정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의 모델은 공리주의적인 처벌 철학에 입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평성과 정의 등의 개념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80년대 이후에 쭉 발전해 오면서 신보수주의적인 범죄학이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범죄자에 대한 처우 방법을 개선하고 범죄성을 치유해서 사회 복귀시킨다 라고 하기보다는 상습적인 범죄자를 가려내서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을 개발하는데 더 관심을 보였다는데 특징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비판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범죄학자들은 범죄를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신보수주의적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을 또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강경 노선으로 가고 실제로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변화시켜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없애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죠.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처음에 보호관찰 시작되었고 자유주의적 형벌관이 등장하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용서의 기간,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어보는 소위 그 사람을 교화 개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꼭 구금만이 교정시설에 들여보내는 것만이 사회가 안전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화 개선을 시킬 시간을 달라 이게 이제 존 오거스트스의 이야기였고 상당히 그렇게 효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은 사회 복귀 이념으로 이제 이런 말로 해서 이제 쭉 진행되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 자체는 뭐겠어요? 교정? 큰 틀에서는 범죄자지만 우리 사회에 다시 돌아올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리스타트. 리스타트. 새로운 기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도 있지만 비판론과 옹호론은 어떤 쪽일까 하는 거죠. 첫째는 무엇보다도 비판론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유의지하고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치료한다. 너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것이 처우라는 그런 이름 아래 그런 미명 하에 참여자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강제적인 사회복귀를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어떤 강제성에 특히 치료적 처우. 의료 모델이라 그러죠. 너는 환자야. 넌 치료받아야 돼. 너는 문제가 있어. 따라야 돼. 이라고 하는. 사실 그 자유의지가 좀 배제되는. 두 번째는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계속해서 범죄가 늘어났지 않는가. 또 재범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없거나 적어도 현재의 처우 환경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마틴슨 같은 학자는 심하게는 그런 표현을 쓰죠. 교정 사회복지 이념 nothing works다. 무의미한 일이다. 이건 뒤에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비판하겠지만은 nothing works일까 과연.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게 비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유주의하고는 뭐가 상충되지 않느냐. 너무 자유주의를 무시했다.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처벌성과 인격 침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오히려 사회복지 이념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면서 했던 부작용은 처우보다는 처벌에 큰 틀을 더 많이 만든 거 아니냐. 처우라는 미명하에 이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의미하에 큰 법의 테두리에 다 가두던 거 아니냐. 뒤에 통계도 나오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230만 명이나 수용시설이 있는데 더구나 670만 명 정도는 법의 테두리 망해서 소위 사인의 처우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가둬둔 거 아니냐. 법의 그물망만 확대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우리가 옹호론이라 그럴까요? 하면은 첫 번째는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사실은 효과가 없던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던 거 아니냐. 계속해서 더 발전시켰어야 된다.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 지역 사회와의 어떤 관계성 강화 또는 보호나 원조에 의한 보호 관찰의 어떤 효과들을 너무 경시한 거다. 제대로 평가했느냐, 판단했느냐 하는 거죠. nothing works가 아니라 something works다.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회가 이렇게 급격히 변하고 사회 변화 속에서 범죄들이 더 있을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한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순 평가 아닌가, 잘못된 평가 아니냐는 거죠.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제일 큰 것이 그거죠. 인간에 대한 배려와 원조죠. 한 인간을 범죄자를 배려하고 그들이 다시 도움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복귀를 포기한다면 국가는 무언가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정이고 보호관찰이지 않을까요?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이란 과연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국민이란 국가에 있어서 어떤 이치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경시됐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찌 되었건 범죄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전에 갖고 있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 개인도 불행이지만 사회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치유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못하면 그 피해를 또다시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반복적으로 갔기 때문에 사회복지 이념에 입각한 보다 더 전문성 있는, 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처우를 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게 옹호론 쪽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신보수주의가 이제 대두되면서 보호관찰의 이념이 이제 변화되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면은
사회 복귀 이념이 상당히 어떤 위기를 맞고 있죠. 제일 목표가 사회 복귀였었는데 지금 오히려 공공의 안전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안전할까요?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도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초기에 처벌 위주의 엄벌에 처하는 이런 것들, 이러한 어떤 교정들, 우리 사회에서도 형사정책이 과연 효과성이 있었던가.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사회복귀 이념이 등장했었고 발전해 왔었잖아요. 그런 쪽에 되돌아서 생각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들이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범죄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선별적으로 무능화시키고 라고 하는 것들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긴 역사적 경험을 보거나 또 자칫 그게 강경일변도로 갔을 때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하는 비판을 또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범죄자 통제가 강조되는 거 맞아요. 갈수록 더 강하게 집중 보호 관찰한다랄지, 가택 구금을 한다랄지, 출소했음에도 자기 형결을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채운다랄지. 왜? 공공의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 관찰도 자꾸만 더 늘어나고 더 강하게 되는 이 부분도 어떻게 할까? 보다 더 두 개가 그러한 사회복귀 이념이 존중되면서 기술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신보수주의 관점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통제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보호관찰 제도는 다른 등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발전하면서 어떤 기능을 가졌을까요? 자료 한번 바꿔볼까요? 무엇보다도 사회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기능은 첫 번째는 사회복귀 측면에서 사회복귀의 이념에 따른 기능들, 두 번째는 시설 내 처우의 대안으로서의 기능, 시설 내 처우죠. 시설 내 처우의 대안으로서의 사인의 처우죠. 보호관찰. 그랬을 때 어떤 기능을 갖게 될까? 사인의 처우를 함으로써 보호관찰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회복귀 이념을 해서의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가 강조되고 처우의 효과성을 위한 부분이었을 때 기능들, 형사정책적으로. 두 번째는 시설 내 처우의 대안으로서의 사인의 처우로 했을 때 어떤 갖게 되는 기능들. 그리고 형사법 체계의 이슈와 관련해서 보호관찰의 기능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볼까요? 사회복귀의 측면에서는 그래도 처우의 어떤 개별화는 뭐죠? 개개인의 문제를 파악해서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러한 처우의 개별화와 전문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 처우에서는 다양한 처우들, 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처우들, 사회적 처우들, 두 번째 이제 시설 내 처우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인권 침해적인 소지, 낙인의 문제, 비용의 문제, 또 과연
시설 내에만 두었을 때 처우 효과는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안에 있어서 뭐 세탁소의 기능이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염색 공장 같이 범죄성이 오히려 심화되는 거 아니냐, 범죄 학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형사정책적으로. 그래서 범죄성이 심화되는 걸 차단하고 낙인을 찍는 걸 회피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후문 정책 또는 정문 정책, 과밀 수용을 완화시켜주는, 해소하는 그런 형사정책적 고려들. 다음에 이제 형사정책의 중요 이슈와 관련해서도 효과적으로 범죄가 통제된다, 억제된다, 보호관찰이. 두 번째는 비용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미국은 우리도 훨씬 더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시설 내에서 가둬두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통제하는 건 비용 효과성에서도 낫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 등의 측면에서 이야기했죠. 피해자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또는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대신할 것인가, 누가 그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이나 먼저 용서와 화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피해 보상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피해자 정책이 이제 갈수록 좀 중요해지죠. 먼저 사회 복귀 이념에 따라서 어떤 측면들, 소위 사회 복귀 이념에 따라서 당연히 긍정적 측면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 그래서 개별 처우가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개별 처우한다는 말은 처우의 다양화와 함께 맞물려 있어요.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게 상응한 또는 적합한 적절한 처우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처우 방법들과 시설의 소규모와 특성화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그리고 지역사회도 함께 변해야 되고 지역사회도 함께 참여해야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통합의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먼저는 처우의 개별화와 전문화. 우선 사회복귀를 한다는 것은 범죄인의 어떤 성격이나 태도, 행위 유형 뭐 이런 걸 잘 변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중요성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게 다양화, 전문화하고도 맞물려 있지만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개개인에 맞는, 많이 그런 거 쓰죠. 맞춤형 처우 뭐 이런. 그러려면은 처우가 굉장히 다양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보호관찰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확장되고, 예언이 확장되고, 방법이 다양해지고, 개방성과 확장성이 있는 제도다, 보호관찰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와의 재통합들. 쉽게 우리 사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재통합되도록 하려면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처우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걸 커뮤니티 베이스드 커렉션이라고, 지역사회 기반을 둔 교정. 그래서 서로 협력 체계들, 서로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고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소위 사회 복귀 이념에 따른 보호관찰의 어떤 기능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시설 내 대안으로서의 기능. 시설에 수용한다. 시설 내 처우라는 부분은 끝까지 인정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째, 어떤 죄형에 따른 어떤 죄질에 따른 어떤 범죄에 따른 잘못에 따른 어떤
균형 잡힌 처벌 때문에도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빠른 것은 사회가 안전하겠죠. 범죄자가 우리 곁에 없다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격리시킨다는 것은 어떤 범죄를 무효화시켜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시설 내 처우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요. 그렇지만 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오히려 범죄성이 심화되는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사회와의 단절된 것 때문에 자칫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범죄했던 대물림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낙인의 오명이 있죠. 본인도 낙인이 즉 라벨링 된 거죠. 스티그마라고 하죠. 낙인이 되지만은 그 가족들마저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설 내 처우의 대안으로서는 제일 큰 게 그래도 범죄성을 심화되는 걸 차단할 수 있고 낙인 오명을 회피할 수 있고 그도 이야기했지만은 과밀 수용을 조절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걸 과밀 수용에 대한 해결책은 늘 이야기했죠. 앞문 정책과 뒷문 정책. 앞문 정책은 어릴 적에서 많이 썼다고요. 영미계에서 프로베이션. 후문 정책은 유럽 쪽에서 퍼롤, 보호관찰부 가석방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사회로 내보내는 그러면 이제 수용률도가 좀 조절되겠죠. 아무튼 범죄성의 심화를 차단할 수는 있겠죠. 안에서 우리가 소위 교도소화 된다는 말을 해요. 그걸 교도소 내의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부문화를 습득하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범죄성이 오히려 심화되는 거, 교도소화 된다는 거. 범죄 학교에서 범죄를 습득하는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오히려 교도소를 다녀오더니 더욱 유능한 범죄자가 되었다.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낙인 오명을 회피할 수 있다. 낙인, 스티그마라 그러죠. 라벨링 시키는 거. 우리 레테르로 붙인다 그러죠. 라벨링 하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소설 생각나나요? 간통자에게는 그 영문자에 앞머리 글자를 딴 주홍 글씨 A를 새겨서 입고 다니도록 했던 주홍 글씨라는 나다니엘 호돈의 소설이 있죠. 제가 언젠가 어느 소위 조직 폭력이죠. 그런 쪽에 있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활하는데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는 좀 가까운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 사이에 있다 나왔던 게 좋은 글씨를 달고 사는 입장이란 게 정말 아직도 제약이 많습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좋은 글씨라는 걸 달고 사니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낙인의 오명을 그래도 좀 회피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과밀 수용. 소위 과밀 수용. 이건 어떤 이론을 써도 지금 방법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고민하고 교정 이념, 보호관찰의 어떤 방안들이 강구되고 모색돼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국가의 교정 비용을 증가하고 다른 어떤 전문화시키고 다양한 처우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래서 그래요. 더 많은 교도소를 짓게 되고 항상 더 많은 재수자가 양산되는 이 사회, 현대에 있어서의 형사정책의 고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보호관찰은 그런 면에서는 과밀 수용을 해결하는 데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랬던
시설의 최후의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와 보호관찰 기능들도 살펴보고 영미계와 유럽의 최근의 보호관찰의 경향들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